일제의 침략 역사에서 가려진 부분을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중요한 작업을 하신 황태연 선생님의 책 갑진해란과 국민전쟁 시리즈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일제의 제2차 침략전쟁으로 불리는 갑진해란을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1904년 2월 6일에 발발한 갑진해란은 3일 뒤에 일어난 러일전쟁에 의해 가려졌고, 일제 치하의 외인 사가들과 친일 사가들이 감추려고 애썼던 일제의 제2차 침략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사건이었어요. 만약 외침의 역사가 덮인다면 대한제국은 외침에 의해 패망한 것이 아니라 자멸한 것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대한제국이 내대적 파탄을 겪었고 스스로 모든 체력을 소진한 나머지 해체되었다는 자학적 주장을 서슴지 않아요. 이건 역사 왜곡의 전형적인 예죠. 1820년부터 1870년 사이에 이미 경제적 저점을 찍고 올라서던 조선은 갑오해란으로 망했고, 군사강국과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던 대한제국은 답진해란으로 망한 거예요. 최후 3년의 조선 역사, 독립된 대한제국의 7년 역사, 그리고 41년 국민전쟁과 대한독립군 항쟁 등 도합, 51년의 근대사는 일제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덮어서 감춰버린 갑오해란과 갑진해란을 역사 속에서 복원하지 않고는 제대로 해독할 수 없어요. 갑오해란에서 동학농민군은 전국 각지에서 300만이 봉기에 1년간 치열하게 싸워 최대 30에서 40만 명이 죽었어요. 그중 전사자 3만여 명, 전장 후 사망자 2만여 명, 관련 희생자 25만 명이었죠. 갑진해란에서도 일제의 통계에 따르면 1907년 8월부터 1911년 6월까지 4년 동안만 해도 14만 1815명의 국민군이 혈전을 치러 2만 명의 국민군이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국민군의 병력수는 총 참전원이 420만에 달하고 사망자 총수는 아마 40여만 명에 이를 거예요. 이후 6년의 기간 동안만 2852회의 혈전을 치렀고, 이를 통해 지방 각지를 해방구로 회복했어요. 이로써 왜군들을 한때 본국으로부터 계속 병력 지원을 받아야 하는 궁지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러일 협상의 난조와 대한제국의 전시중립 선언으로 넘어가 보죠. 먼저 갑진해란의 정의와 명명을 알아봐야 해요. 일본 군사사 전문가 후지와라 아키라는 갑진해란을 조선병합전쟁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요약하자면 러일전쟁의 최대 전리품으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조선병합은 격심한 민족적 저항에 직면해 4년에 걸친 군사행동을 수반하게 되었다. 평화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이 식민지 전쟁은 비밀에 붙여졌고, 그 군사작전 기록인 조선폭포토벌지도 비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식민지화를 위한 전쟁이었다고요. 후지와라 아키라는 일본인조차 4년에 걸친 군사행동을 명확하게 식민지를 위한 전쟁이라고 갈파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고종의 전시중립 선언을 자세히 살펴보죠. 1900년 8월 고종은 조병식을 일본에 공사로 보내 대한제국의 영구중립화를 타진했어요. 러시아는 고종의 이 중립구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1901년 7월 한반도에서 일본의 독주를 막기 위해 러미일 공동보호하의 영구중립으로 만드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어요. 그러나 한반도 전체를 자기 것으로 점유하려는 일본은 고종의 이 중립안을 러시아와 내통한 방침으로 보고 끝내 거부했어요. 고종은 공동보호 속에서 영구중립을 지지한 러시아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1903년 8월 15일 고종은 러시아 차르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일본 조정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니 이는 예견해보건대 조만간 일본은 귀국과 결렬하게 될 단서를 만들 것입니다. 만일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래 귀국과 우리 두 나라의 우위가 친밀해짐은 분명 쓸데없는 말을 더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와 같지 않아 오로지 침략하고 해치는 것만 일삼으니 이것이 분통하고 한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짐의 통할에 맡겨져 있으니 만일 하루아침에 일이 생긴다면 짐은 반드시 귀국과 연대의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일본의 수비군이 우리나라 수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군비가 많지 않아서 이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때 어려움이 생기면 폐하께서 도와줄 것이므로 우리 백성에게 적병이 오는 날 미리 재산과 곡식을 가져다 옮겨 숨기고 바로 삼국 사이로 몸을 피하는 청야지책을 쓰도록 할 것입니다. 고종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게 중립의지를 표명했지만 일본은 대한제국의 중립 결심과 실력이 의심된다는 핑계를 대며 재차 거절하면서 자신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다며 고종을 매수하려고 했어요. 동시에 전시중립을 무력화할 한일일약을 은밀하게 추진하려고 했죠. 일본은 이지용 외부 대신, 민영철 군무 대신, 이근택 회계국 총장을 매수해 이 밀약을 조인 단계까지 몰고 갔지만 고종은 이지용을 해임하고 일본이 전시중립을 보장하면
미략을 비준해주겠다. 경성중립이라도 보장해주면 비준하겠다는 곤란한 역제 안으로 버텼어요. 고종은 1903년 12월 30일에 일본의 미략 압박과 조선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을 통해 왜군의 한국 강점을 확신하며 생명의 위협을 예감하고 러시아로 망명하는 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협조 가능성을 파블로프 러시아 공사에게 은밀히 타진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전시 중립 의사를 국제적으로 타전의 열강의 보증을 받는 길을 추진했죠. 당시 대한제국의 전신선은 모두 일본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 주재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는 밀사를 외국에 내보내 타전하는 방안을 모색했어요. 고종은 중립선 업무를 파블로프에게 주고 파블로프는 독일 군함 한자호 편으로 여순항 극동 총독부 외교 담당 프란손에게 보내 지부의 게렌에게 전달하게 하여 열강의 외무성에 타전하게 했어요. 게렌은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 외부의 지부 주재 영사 자격으로 한국 외부 대신 명의의 중립선 업무를 러시아,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의 열강 외무성과 대한제국 해외공관에 무사히 타전했어요. 중립선 업무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러시아와 일본 간에 발생해온 분규의 관점에서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도출하려는 과정에서 협상이 봉착하는 듯한 난관의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황제 폐하의 명에 의해 두 열강 간에 실제로 도출될 회담의 결과가 무엇이든 가장 엄정한 중립을 지킬 것을 확고한 해결책으로 채택했음을 선언한다. 고종의 중립선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았어요. 첫째, 중립침해는 한국인의 적개심을 증폭시켜 항일투쟁력을 배가시켰어요. 둘째, 왜군 전함들이 전시중립국 한국의 항구에 정박한 러시아 전함을 공격한 것을 인천에 정박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전함들이 불법으로 규탄했어요. 러시아 외상 람스도르프는 1904년 2월 22일 왜군이 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에 상륙한 것과 왜군이 대한제국 황제에게 대한제국이 이후 왜군의 군정하에 놓일 것이라고 선언하고 복종치 않을 경우에 일본 군대가 황궁을 점령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통첩을 각국 외무성에 타전했어요. 이건 1905년 포츠머스 요약 협상에서까지 줄곧 국제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며 외국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어요. 이를 빌미로 러시아를 상대로 승전한 일본은 전쟁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죠.